야, 이 땡땡땡아. 누가 사기를 쳐? 너 혜정이한테 입도 뻥긋하지 마. 다 죽여버린다 진짜. 아침엔 사연. 안녕하세요. 사연으로 지식도 전해드리는 아침 사연입니다. 오늘은 친구 믿고 가입한 보험으로 죽을 뻔한 이야기입니다. 보험 사기 얼마나 당해보셨어요? 보험 사기 종류도 참 여러 가지죠. 대체로 보험금 타먹으려고 사기치는 경우나 보험금 때문에 살인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아예 가입 단계부터 설계사가 자기 수익률을 위해 사기치는 경우도 있죠. 저는 이 모든 경우를 다 겪은 사람입니다. 제가 그 친구를 알게 된 건 10년 전입니다. 저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4, 5년 경력이 쌓이니 일도 손에 있고 수익도 안정이 되더군요. 일 말고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사진 동호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한참 좋은 카메라들이 쏟아지던 시절이라 다들 장비 뽐내가며 좋은 곳 여행 다녀가며 참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뭔가에 빠지면 꽤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라 그 동호회 운영진까지 하게 됐어요. 운영진을 하면 신입 회원 모으기부터 기존 회원들 관리까지 정말 할 일이 많거든요. 그때 참 예쁜 선남선녀 커플이 새로 가입을 했습니다. 남자는 금융회사에 다닌다고 하고 여자는 잘나가는 학원 강사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동호회 하면 애인 찾으러 가입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은 조금 경계했습니다. 저는 이미 애인이 있기도 했고 그런 사람들은 사심이 있다 보니 동호회의 본래 활동에 지장을 주고 분위기를 흐리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마침 예쁜 커플이라니 저는 두 친구가 모두 반가웠습니다. 게다가 둘 다 저랑 동갑이었어요. 말도 잘 통하고 동호회에서 같이 일을 꾸려가기에도 딱 좋아서 운영진으로서 많이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또 제가 도울 것이 있으면 도와가며 만난 지 2년 만에 어릴 때 만난 친구처럼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로 말하자면 나이는 30대 초반, 먹을 만큼 먹었지만 세상 물정에는 어리숙하고 돈은 제법 벌지만 노는 게 더 좋은 철없는 여자였다고 하는 게 딱 맞겠네요.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서로 직업 얘기를 많이 하지는 않지만 그 친구가 워낙 주식이나 투자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먼저 좋은 상품은 없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율이 조금 높은 적금 정도를 생각하고 물은 거였어요. 글쎄, 우리 회사에 좋은 상품이 많이 있지. 근데 시시한 거 소개해주기는 좀 그렇고 따로 밥이나 한번 먹자 라고 얘기를 하더니 시간을 끌더라고요. 야, 나 좋은 상품 소개해준다더니 왜 소식이 없어? 내가 요즘 이직을 해서 바빴어. 이직? 그럼 나한테 소개해준다던 건? 더 좋은 곳으로 옮겼어. 안 그래도 정리되면 제일 먼저 연락하려고 했지. 다음 주쯤 보자. 전에 회사에 좋은 게 많다더니 더 좋은 곳으로 옮겼다고 말하는 게 왠지 좀 이상한 촉이 오기도 했지만 일단은 친구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전에는 개인 투자회사에 다니고 있었거든. 근데 스카웃돼서 K땡 생명 본사로 옮겼어. 어휴, 정말이지. 마음 같아서는 이 회사에 당한 걸 생각하면 회사 이름을 그대로 밝히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오, 그럼 작은 회사에 있다가 대기업으로 스카웃된 거야? 대단하다. 정말 축하한다, 야. 대기업 취직에 오늘 나를 고객으로 모셔가면 제대로 한 끼 쏘셔야겠네요. 그럼 당연히 쏘지요, 고객님. 그때는 몰랐습니다. 보험 판매 사원은 그 대기업의 직원이 아니라는 것을. 근데 K땡 생명이면 보험회사 아니야? 난 보험은 충분히 있는데. 요즘은 은행에서 보험 팔고 보험회사에서 예금도 팔고 주식도 팔고 다 해. 아, 그래? 근데 아무튼 보험은 중간에 해지하면 원금 손해 많이 나잖아. 나는 혼자 서울에서 자취하니까 집도 자주 이사 다니고 하다 보니 오래 묶어두는 건 안 돼. 원할 때 꺼내 쓸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회사가 보험회사니까 이름에 보험이 붙는 거지. 이건 사실 저축상품이야. 그것도 주식이랑 연동된 거. 우리가 알아서 수익률 좋은 곳으로 옮겨가며 투자해주면서 관리해주니까 넌 신경 쓸 거 하나도 없고. 그래? 난 주식은 잘 몰라서. 야, 은행이자 정말 말도 안 되잖아. 은행에 적금 부어서 언제 돈 만들어? 게다가 적금도 중간에 해지하면 이자 하나도 안 나오는 거 알지? 돈은 절대 은행에다 두는 거 아니야. 그래. 이번에도 적금 하나 가입했는데 1.5%밖에 안 되더라. 네 건 내가 관리해 준다니까. 은행에 뭐하러 적금을 부어? 가입한 지 얼마나 됐어? 얼마 안 됐음. 그냥 빼서 내가 소개해 주는 이 상품에 묶어. 한 두어 달 되기는 했는데. 에이, 그럼 빼. 나 믿어. 우리 회사가 보험회사라서 좋은 게 뭔지 알아?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보장이 들어간다는 거야. 보험회사에서 파는 상품은 보장이 빠지면 안 되거든. 네가 다른 보장은 있다니까 종신보험만 넣을게. 종신보험이 뭐야? 아, 죽을 때까지 보장해 준다는 거야. 죽을 때까지 뭘 보장해 줘? 보통 안보험이나 상해보험 같은 건 80세, 100세 이렇게 보장해 주는 나이가 정해져 있잖아. 종신보험은 죽을 때까지 보험이 유지되는 거야. 미안해. 내가 이해력이 좀 딸려서. 그래서 죽을 때까지 뭘 보장해 준다는 건데? 네가 100살이 넘어서 죽든 아니면 110세까지 살아도 보험이 유지되다가 사망하면 그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계약금 그대로. 사망보험금을 말하는 거야? 그런 거지. 야, 그걸 뭘 그렇게 어렵게 말해. 참. 어렵게 돌려서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죠. 못 알아들으라고요. 아무튼 한 달에 얼마 정도 여유가 돼? 글쎄, 여유는 늘 없지. 뭐 쓰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래서 모으려고 하는 거니까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많으면 150만 원? 너 돈이 새는 스타일이지? 벌어도 뒤돌아보면 돈이 다 어디 갔나 싶지. 어머, 어떻게 알았어? 점쟁이가 어차피 새는 바가지니까 바가지 밑에 바가지 하나 더 받치라고 하더라고. 새는 거 주워 담을 수 있게. 그래서 네 도움 받으려는 거잖아. 정말 젖대로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호구 같은 저의 뒤통수를 한 대 때려주고 정신 차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 달에 정확히 얼마를 벌어? 자산 관리해 주려면 그런 건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하거든. 난 고정 수입이 없잖아. 그달 일한 만큼 들어오는 일용직이라. 늘 달라. 그게 제일 불안한 부분이야. 그래도 지난 몇 년 평균 연봉이 있을 거 아니야. 한 달에 500에서 600 정도? 그보다 훨씬 못할 때도 많고. 잘 벌면 그보다 더 벌고? 가끔. 근데 더 벌긴 쉽지 않을걸? 그 정도면 충분해. 그럼 한 달에 300씩은 들어갈 수 있겠다. 에이, 안 되지. 그럼 불안해서 안 돼. 월세 나가고 자동차 할부금 나가고 엄마 아빠 용돈 드리고 공과금 통신비 나가고 생활비 쓰고 이것저것 하면 한 달에 100만 원 남을까 말까 하던데. 너 돈 모으고 싶다며. 지금 너 나이에 적게 버는 돈도 아닌데 그걸 다 쓰고 남는 것만 모으겠다고 하면 언제 모아? 게다가 네가 맨날 불안한 직업이라고 말하잖아. 모을 수 있을 때 모아둬야지. 그 큰 돈을 매달 떼어내야 하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구구절절이 맞는 말인 듯하여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근엄할 정도로 저의 경제 개념 없음을 꾸짖는 친구의 말투에 묘하게 더 믿음이 가고 그래, 덜 쓰고 열심히 모아야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 상품은 아무래도 보험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다 보니까 3년에서 5년 안에 해지하면 네 말대로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어. 근데 5년이면 원금, 7년이면 확실하게 이율이 웬만한 적금이랑은 비교가 안 되게 높아. 여기 수익률 예상표 보이지? 와, 10년이면 정말 꽤 높네. 어떻게 이렇게나 돼?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이고 이자를 복리로 계산해서. 근데 이게 뭐야? 사망보험금이 30억? 야, 이 상품 따오느라 나 팀장님한테 욕먹었어. 일반인들한테는 사망보험금 30억짜리 상품을 팔 수가 없거든.
중소기업 대표 정도는 돼야 판매되는 상품이야. 아니, 뭐 그런 엄청난 상품을 나한테 가지고 와. 나 결혼도 안 했는데. 이 보험금을 누구 주라고? 30억씩이나. 이 정도 단위가 돼야 그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말했잖아. 중소기업 사장 이상 되는 수입을 가진 사람들이 나중에 문제 생기면 이 돈으로 해결하려고 이렇게들 가입하고 그래. 그렇구나. 여기서부터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깨알 같은 글씨에 외계어로 되어 있는 계약서 뭉치는 읽어볼 새도 없이 사인 또 사인, 손가락 아프게 사인만 몇십 장을 하고 나니 마지막으로 친구가 이 상품은 아무나 가입 못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네 수입은 조금 올렸어. 연봉 1억 정도로? 어? 그건 정말 거짓말인데. 함부로 그렇게 써도 돼? 내가 특별히 해주는 거야. 이렇게 선심 쓰듯 한 달에 300만 원씩 꼬박꼬박 내야 하는 저의 30억짜리 알종신 보험 가입이 끝났습니다. 알종신이라는 말은 보험 관계자들끼리 쓰는 전문 용어더군요. 정말 아무런 보장도 없이 보험 설계사에게 수익률이 가장 좋다는 종신보험만 알짜배기로 가입된 보험. 그 이후에 저는 그 제 친구를 혼냈다는 팀장님에게 맛있는 스테이크도 얻어먹었습니다. 우수사원과 고객에게 한턱 내는 거라면서요. 그러면서 그 팀장님도 정말 좋은 상품 가입하셨다고 껄껄껄 하시더군요. 그 팀장이 나중에 안면몰수하던 걸 생각하면 정말 먹은 스테이크가 신물과 함께 솟아오릅니다. 참, 나 선미랑 같이 살기로 했어. 선미랑? 어떻게? 나한테는 별말 없던데. 선미는 사진을 좋아하는 친구라며 창휘가 전 직장에서 데려온 동료였습니다. 그런데 동호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부침성 좋은 동생이라 역시 저랑 많이 가까워졌었습니다. 그래? 회사도 같이 옮겼다며? 응, 왜 말 안 했지? 나 이번에 이사하는데 선미도 자기 집이 너무 멀어서 회사 다니기 힘들다고 방 알아보는 중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방 2개짜리 좋은 거 봐둔 게 있는데 혼자서는 비싸서 못 간다고 했더니 자기랑 같이 살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 나 좋지. 어, 누구랑 같이 사는 거 불편하지 않겠어? 너 남자친구도 자주 집에 올 텐데. 아니야, 괜찮아. 난 기대되는데? 여자친구랑 같이 사는 거 재밌을 것 같아. 뭘 재밌어. 성격 안 맞으면 힘들 텐데.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 걱정은 고맙지만 지난주에 보고 계약했어. 이제부터 한 달에 300만 원씩 저축해야 하는데 월세도 아껴야지. 엄청 친한 동료라고 알고 있었는데 왜 그렇게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민정이는 요즘 많이 바빠? 못 본 지 좀 된 것 같은데 언제 커플 출사 나가자. 그래. 역시 떨떠름한 반응. 그 반응의 이유는 1년 후 알게 됐습니다. 이 글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벌써 아시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나 눈치도 없었어요. 참 여러모로 어린 날의 저에 대해서 반성합니다. 한 달 버는 돈의 반 이상을 저축한다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정 수입도 아니고 들쭉날쭉한 데다가 그것 말고도 들어가는 고정 비용들이 많고 왜 그렇게 갑자기 돈 쓸 일은 많이도 생기는지 한참 친구들 결혼이다 돌잔치다 경조사도 많을 때라 그 돈도 수월찮게 들어가더라고요. 점점 압박감에 심장이 조여오는 듯하고 매달 불안증이 심해졌습니다. 그렇게 그 비용을 부담한 지 8개월쯤 됐을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야, 이건 진짜 아니야. 어떻게 해결 좀 안 될까? 200만 원 정도로라도 줄였으면 좋겠어. 요즘 일도 별로 없어서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아. 지금 해약하면 완전 손해야. 내가 이미 말했잖아. 3년은 버텨야 한다고. 3년이 뭐야. 이번 달 나갈 돈도 모자라. 금액을 좀 줄일 순 없어? 안 돼. 그래도 손해야. 그럼 다른 적금 같은 거 없어? 적금이 있어도 당장 한두 달이지. 그 다음부터는 어떡해. 나 해지할까 봐. 그건 절대 안 돼.
다른 목돈 있는 거 없어? 아, 너 전에 연금보험 오래된 거 있다고 하지 않았냐? 일단 1년치라도 막을 수 있을 정도. 납입금 줄이는 것도 1년 지나야 가능해. 그때 내가 다시 조정해 줄게. 정말? 1년 지나면 가능해? 일 시작하자마자 연금보험 가입해 놓은 게 있기는 한데 지금 한 5년 부었으니까 5, 6개월치 정도는 되겠지? 그래, 그럼 그거 깨. 연금보험 수익률이랑 지금 이거랑 비교하면 그거 빼고 이거에 몰빵하는 게 훨씬 이득이야. 그래도 연금보험 같은 건 오래될수록 좋다고 하던데 새로 가입하는 것보다. 아, 보통은 그런데 이 상품 수익률 내가 보여줬잖아. 이거랑은 비교가 안 돼. 연금보험 해지 환급금 원금에 가까이 오지 않았어? 지금 이거 해약하면 너 8개월치 2,400만 원 날리는 거야. 환급금이 그렇게 없어? 1년 안에도 수익 나면 금방 채워진다며. 요새 주식시장이 좋지 않아. 아무튼 나만 믿고 1년치 미리 납부해. 그 이후엔 월 납입금을 줄일 수 있게 손 써줄게. 그 거짓말을 제가 또 믿었습니다. 2,400만 원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끔찍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친구의 말을 한 번 더 믿어보는 게 마음이 편했으니까요. 그러나 6년을 부은 제 연금보험을 깨서라도 1년을 채워야 했던 이유는 1년 이후에 감액이 가능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고객이 계약 후 1년을 유지해야 설계사에게 끝까지 수수료가 정산되기 때문이었죠. 4개월 후, 나 감액해야 할 것 같아. 1년 지났으니까 가능한 거 아니야? 웬만하면 그냥 유지해. 좀 아껴 쓰면 되잖아. 좀 아껴 써서 될 문제였으면 그렇게 했지. 1년 채우면 감액된다며. 아, 되지. 되기는 한데 내가 곧 연락 줄게. 그리고는 제 연락을 피하더군요. 제가 빠듯했던 이유 중 하나는 선미라는 제 룸메이트 때문이었습니다. 함께 월세를 부담할 생각으로 관리비 포함 80만 원짜리 투룸에 살고 있었는데요. 제가 공과금과 기본적인 식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월 50만 원씩 받기로 했는데 이 친구가 반년 가까이 월세를 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보증금으로 받은 100만 원은 이미 넉 달 전에 끝났고요. 4개월째 약속한 돈을 주지 않는 선미에게 화가 났습니다만 착한 아이인 줄은 알고 있었기에 참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세상 다 산 것처럼 굴고 매사 의욕이 없기에 왜 저럴까 답답하고 한심해서 연애라도 좀 하라고 닥달을 했는데 피식 웃기만 하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퇴근한 줄도 모르고 누군가와 전화로 크게 다투고 있더군요. 지금까지 나 가지고 논 거야? 오빠가 이렇게 사기꾼이라는 거 사람들이 아직 모르나 보지? 언제까지 남들 속이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혜정 언니한테도 다 말할 거야. 오빠가 보험으로 사기친 거. 순간 토할 것 같았습니다. 아니길 바랬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모두 현실이 되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울고 있는 선미에게 다가가는데 다급하게 전화벨이 또 울리더군요. 그리고 전화기 너머로 악에 바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야, 이 땡땡땡아! 같이 좋아하다가 끝났으면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누가 사기를 쳐? 너 내가 결혼할 여자인 거 몰랐어? 알면서도 좋다고 만난 건 너 아니야. 헤어진다며. 네가 헤어진다고 했잖아. 그래서 만난 거잖아, 이 나쁜 땡땡아. 육두 문자가 오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올바르지 못한 사랑의 처절한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 이름이 거론됐습니다. 너 혜정이한테 입도 뻥끗하지 마. 다 죽여버린다 진짜. 이 대화를 지금이라도 듣게 된 것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어쨌든 저는 들어버렸고 선미는 저에게 해명을 해야 했습니다. 나한테 뭘 말하지 말라는 거야? 무슨 사기를 쳤다는 건데? 언니 다 들었어요? 눈치 없고 바보 같을 정도로 사람을 믿었던 저는
1년을 같이 산 룸메이트가 애인이 있는 남자와 사귀다가 결국은 자기가 밀려나서 6개월째 정신도 못 차리고 일도 해롱거리고 있었다는 것도. 버젓이 애인과 함께 왔던 친구가 회사 동료와 바람을 피우며 그 여자를 같은 동호회에 데려올 만큼 배짱 좋은 남자였다는 것도. 그리고 제게 사기를 쳐놓고 서로 그걸 약점 잡아 싸우고 있던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선미를 통해 참교육을 받았습니다. 알종신이란 무엇인지, 그것이 왜 수익이 나기가 어려운지, 왜 계약기간 1년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채우게 했는지. 그 계약을 따내고 친구는 회사에서 영웅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 계약 한 건으로 올해의 우수사원까지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선미는 업계 종서자라고 이런 말을 덧붙이더군요. 변행 유니버셜이 나쁜 상품은 아니에요. 대기업 사원인 줄만 알았던 그 친구는 대기업의 상품을 파는 개인 사업자였고, 마찬가지였던 선미는 연애 문제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지 오래돼서 수입도 거의 없어 월세는커녕 자기 생활비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더군요. 바람피는 남자들 레파토리가 그렇듯이 헤어져 주지 않아 억지로 만나고 있는데 나는 네가 좋다. 곧 헤어질 것이다. 그 말을 믿고 몸 주고 마음 주고 돈까지 다 줬는데 결국 돈 더 잘 버는 여친을 버리지 못하고 결혼 날짜를 잡았다고 하더군요. 결혼식이 바로 2달 뒤인데 저한테도 얘기조차 안 했더라고요. 그로부터 결혼식까지 2달은 저에게도 그 친구에게도 끔찍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계약이 허위로 과장되고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계약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제가 들은 설명은 이 계약의 내용과 일치되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싸우면서 하나둘씩 알게 됐습니다. 계약서 내용이 너무 어렵다. 몰라도 돼. 형식적인 건데 뭐. 내가 다 설명해 주잖아. 이 내용은 네가 말한 거랑 다른데? 그냥 그렇게 쓰는 거야.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말했던 모든 것들이 필요한 대목이었고 중요한 조항들이었어요. 모든 것은 종이에 적힌 외계어와 제 사인이 입증해 주었고, 심지어 제가 감액해 주겠다는 통화 내용 녹취록을 내놓아도 제가 했던 사인의 위력을 뛰어넘지는 못했어요. 그러는 동안 저는 친구의 목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저 기억나시죠? 전에 같이 식사했던 팀장입니다. 아, 글쎄요. 그건 제 관할이 아니라서요. 안녕하세요. 제가 과장입니다. 글쎄요. 그 얘기는 제가 대답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부장입니다. 이건 뭐 명백히 고객님 사인이 있어서 저희 직원이 뭔가 잘못 알고 판매를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사인은 고객님이 직접 하신 거지 않습니까? 불안전 판매잖아요. 금감원에 고발할 거예요. 또. 그리곤 또다시 안녕하세요. 전에 전화드렸던 팀장입니다. 피를 말리는 전화 지옥이었습니다. 계속 사람이 바뀌어가며 전화가 왔으나 아무도 책임이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정말 사장이라도 만나 단판을 지을 기세로 금감원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감원에서 나온 대답은 저희는 소비자와 금융기관의 중재기관이지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문제를 관리 감독하고 국민의 피해를 막아주는 기관이 아니었던가요? 이렇게 또 국가기관의 실제에 대해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래도 금감원에 신고라도 했던 수고 덕분에 드디어 K땡생명 본사 직원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화만 줄기차게 돌려가며 해대서 제 풀에 꺾여주기를 바랬던 사람들과는 다르게 계약 서류 전체를 들고 나와서 서로 오류를 찾아내보자고 제안했고, 그 자리에서야 친구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과 성의를 다해서 그 외계어로 된 계약서를 뜯어본 결과 제 사인이 아닌 사인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건 바로 친구가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며 알아서 작성했던 제 연봉에 관한 서류였습니다.
거기에는 제 연봉이 2억으로 적혀 있었고 기가 막히게도 제 사인을 흉내낸 친구의 사인이 그려져 있더군요. 그런데 가재는 개편이라고 그 사인을 확인한 직원은 제 친구 얼굴이 검게 죽어가는 걸 보고도 뻔뻔하게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 항목은 계약의 그리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서 이게 해지 환불 사유가 될 수 있을지는 제가 좀 더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였기에 큰 소리로 외쳤죠. 그건 제 사인이 아니에요. 그동안 제가 한 사인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서요. 제가 하지 않은 저 사인은 당신들이 책임지세요.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다니는 친구에게 그간의 일들을 얘기했더니 한마디로 정리해 주더군요. 끝났네. 변호사 샀다고 해. 앞으로는 변호사랑 얘기하라고. 환불해 줄 거라는 얘기 아니면 다시는 직접 전화하지 말라고 해. 며칠 후 K땡생명 본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계약서에 설계사가 대신 사인한 잘못은 인정되나 주요 계약은 고객님 본인이 직접 하셨으니까요.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를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설계사도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고 하니 반액 환불 정도 받으시고 반액은 설계사가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광화문 한복판에 또 강남대로에 계절마다 멋진 시를 적어내며 마음을 촉촉하게 적시던 대기업의 이미지는 어디 가고 사기꾼을 키워내는 사기꾼 집단의 모습에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변호사도 아니고 변호사 사무실 다니는 친구에게서 교육받은 그대로 말을 해줬습니다. 저 변호사 샀어요. 전액 환불해 주신다는 말씀 아니시면 제 변호사랑 통화하세요. 변호사를 사셨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설계사와 다시 한번 연락을 취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시간 만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원금 모두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연금보험 깼던 손해금액에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받고 싶었지만 이미 2달 동안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앞으로 얼마나 더 피곤해질지 몰라 원금만 돌려받는 선에서 끝내기로 했습니다. 2달간의 싸움으로 피 같은 돈 4천만 원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연에 언급되는 돈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돈이지만 30대 초반 사회 초년생이 모은 돈으로는 어마어마한 액수였어요. 정말 그 2달 동안 왜 어르신들이 사기를 당하면 그 자리에서 쓰러지시는지 실감할 수 있었죠. 그렇게 제가 돈을 돌려받고 얼마 후 그 보험 설계사 친구의 결혼식 날 초대받지 않은 하객이 찾아갔습니다. 제 룸메이트 선미였죠. 신부실에 들어가서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미안해요, 언니. 나 창희 오빠랑 사귀었었어요. 1년 반 됐어요. 언니랑 곧 헤어질 거라고 해서 만났는데 결국은 언니랑 결혼하네요. 나도 내가 줄 수 있는 건 다 줬는데 언니만큼은 못 줬나 봐요. 저는 선미의 이런 행동이 조금 못마땅했습니다. 선미도 피해자이지만 민정이도 분명 더 큰 피해자인데 차라리 미리 얘기를 한다면 모를까. 결혼식에 찾아가서 그러는 건 정말 못할 짓이라고요. 그런데 민정이의 대답은 이랬답니다. 그래서 너희 데이트 비용은 누가 냈어? 창휘가? 네가? 선미는 솔직하게 대답해 줬습니다. 거의 다 내가 냈어요. 민정이는 선미에게 식 끝까지 남아있으라고 말한 뒤 그날 식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식 내내 눈물을 흘리며 하객들의 축하를 꿋꿋이 다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신혼여행은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양가 부모님들만 남아 계실 때 선미를 신부 대기실에 숨겨두었다가 등장시켰다고 합니다. 선미의 얘기를 다 들은 양가 부모님들은 기절할 지경이 되셨고 우락부락한 민정이의 오빠들이
창휘를 거의 때려 죽이려는 걸 차갑게 뜯어말린 민정이는 위자료 대신 창휘 쪽에서 받은 축의금을 모두 내놓으라고 했대요.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민정이도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다만 믿고 싶지 않았을 뿐이죠. 그 일이 있은 후 저도 선미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자고 서로에게 한 소리씩 하며 다짐했습니다. 선미는 회사를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퇴근하는 길에, 저는 열심히 돈을 벌고 같이 퇴근하는 길에 집에 칼든 무장강도가 들었습니다. 초범인지 하는 행동은 어설펐지만 살기만큼은 진짜였어요. 우리 둘 다 그게 누구인지 한 번에 알았습니다. 우리 둘이 같이 들어올 줄은 몰랐는지 처음에는 당황하더니 선미에게 먼저 달려들었습니다. 선미가 쓰러지자 바로 저를 잡으러 뛰어들었어요. 신발장 앞에 놓인 우산을 들고 휘두르는데 맞고도 쓰러지지 않고 다시 칼을 들고 제게 덤벼들었습니다. 그 순간 문을 열고 제 남자친구가 들어왔어요. 사실 셋이서 같이 만나서 오다가 맥주랑 안주거리를 사오겠다며 편의점에 들러 오느라 늦었던 거거든요. 운동을 했던 남자였던 데다가 밖에서 이미 소란을 듣고 대비하고 들어온 차라 쉽게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인간 말종의 끝을 보여줬던 창희는 무장강도 살인 미수 혐의로 10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는지도 잘 모르겠고 알고 싶지도 않네요. 뜻하지 않게 그 친구의 불륜 덕에, 그리고 그 불륜녀를 저희 집에서 살게 했던 요행으로 제 돈을 되찾을 수 있었지만 그때 이후로 다시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으려 매 순간 점검합니다. 그리고 재테크나 보험 같은 건 세세한 것까지 스스로 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 돈으로 테슬라나 구글 주식을 샀다면 제 인생이 조금 달라졌을까요? 작년 코로나 때문에 그 난리일 때도 아무것도 안 한 저이니 그런 가슴 아픈 상상은 하지 않으렵니다. 아무튼 그래도 또 사람을 믿고 사람의 상처받는 일들은 종종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사람을 믿을 때 생긴 원칙은 하나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을 믿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내가 감당할 만한 것인가를 나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죠. 나 스스로를 점검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을 모두 불신하는 것보다 쉬운 일이더라고요. 저에게는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신청, 그리고 댓글 부탁드려요.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졌습니다. 사례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이름, 지명 등은 변경되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